안녕하세요. 훈이와 범희입니다. 자, 지난달에 저를 쏙 빼놓고 세미나를 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무슨 내용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냐면요. 저희가 심장내과 의사고 신경과 의사니까 암에 대해서는 잘 많이 몰라요. 그래가지고 암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면 아직도 뭐 옛날보다 좋은 치료 방법이 많이 나왔지만 아직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은 무서운 병이죠. 특별히 암 중에서 소화기 쪽 암을 주로 다뤘어요. 그 세미나에서는 소화기 쪽 암이라 그러면 뭐 간암이라든지 담낭암 아니면 췌장암 그런 거에 다뤘는데 그게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뭐 증상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초기에는 그래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요즘 뭐 새로 나온 치료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뭐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한번 보시죠. 암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치료법 덕분에 암과의 전투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최신형 신임 로봇 수술, 면역 요법,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암 치료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되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암에 대한 연구는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망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Okay. So in Asian Americans, 네. we can see here there's a statistics gathered by the American Cancer Society, and in Korean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the years 2020 to 2021 is cancer. 네. 여기 보면은 아시안계 주요 사망 원인이 한국 사람은 이 캔서가 제일 많은 거네요. 하우링이 좀 많이 나죠. 예. 그다음에 이게 하트 디지즈, 이렇게 심장병이고 코비드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 한번 보여 주실까요? 네. 그다음 거는요. 그다음에 네, 설명해 주세요. 아시아계에서 가장 흔한 암 종류가 So, 네. so then specifically again in Koreans, what are the most common types of cancer? So in men, which is the higher line, is colorectal cancer, followed by lung cancer, prostate cancer, and stomach cancer. 네. And then in women, it's breast cancer, and then lung, colorectal, and thyroid.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여름에는 하지 않았고 지난번 마지막에 했을 때 대장암에 관련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최모 선생님, 그러니까 한국은 남자들의 대장암이 제일 많다는 거죠? 네, 한국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한국분만 볼 때 대장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폐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 그 다음에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는 위암으로 나왔네요. 뭐 미국 그냥 보통 사람들 보면 위암이 이렇게 많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특징이고 또 여자분을 보면은 유방암, 폐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여기 갑상선암이 또 높은 걸로 나왔네요. 그러네요. 네. 요즘에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는데, 그죠? 예, 네. 예.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안계, 특별히 이제 이렇게 한국인만 지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네요. 다음 볼까요? 네. 사망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닥터 킴? So, 예. so yes, this is a chart of then. 네. So the first table was the most common types of cancer diagnosis, but this is the most common cause of cancer death. So then there's one more next slide, which shows this is all the Asian groups, but specifically amongst Koreans. 네.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 in men is lung, followed by liver and biliary tract, then colorectal, then stomach, and then all those combined. And then in women is lung, colorectal, pancreas, and breast. 네. 그러니까 역시 아까와 달리 사망 원인 네 가지는 남성의 폐암이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본 거는 발병률로 따져가지고 가장 흔한 암을 한 거고 이번에는 사망률로 해가지고 봤는데 아무래도 폐암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왔는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발병률만 봐가지고는 간에 아니면 담관암 같은 게 높지는 않았는데 사망률은 높네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네. 췌장암도 높고 여성분에서. 네, 그렇죠? 네. 근데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발병률이 아까 가장 높았는데 사망률로 봤을 때는 낮네요. 네,
그죠? 거 보면 뭐 네. 그거 메모그램이라 그래가지고 그 저 진단 그거를 해가지고 초기에 발견돼가지고 사망률을 낮추는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폐암하고 이 가장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또 간암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함께 사회를 봐주실 우리 닥터 최은본 선생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메디컬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에 시작할 거는 저희들이 우선 닥터 자오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닥터 자오와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아시지만 뭐 나는 뭐 어디에 물혹이 생겼다, 나는 뭐 혹이 생겼다, 나는 뭐 이게 암일까, 또 혹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아니고 아니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암, 혹, 뭐 그 종양 이런 게 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So a cyst is a closed sac in which you can have water, fluid, pus, or even other material. And generally, they're small or not causing too many problems. And if required, if it's on the skin or a local area, that can be removed by surgery. But only if they cause serious problems like infection or inflammation or abscesses. Most cysts tend to be benign, which is that they are not cancerous and not causing any major issues. But you generally want to bring it to your doctor's attention if there is a fluid-filled cyst or anything that's abnormal which wasn't there before.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커버를 좀 해주신 것 같죠, 여기 그 번역이요? 그러니까 여기 낭종이라는 거 나왔는데 낭종이라는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물혹이라고 하면 쉽게 예, 맞아요. 하죠. 예, 우리 그냥 물혹이죠, 물혹. 예, 네. 뭐 그러니까 액체가 들어있는 이런 예. 덩어리를 시스트, 영어로는 시스트 낭종이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말이. 닥터 자와의 설명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물혹은 양성이다. 뭐 그러니까 암이 아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고 있으면 관찰하고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종양은 어떤 걸까요? Yeah. So a tumor, on the other hand, could be two things. It could be benign, which is not so bad, and malignant, which is cancerous. So not all tumors are cancerous. Tumor is when there is growth of tissue, which is not supposed to happen. So cells divide rapidly, and they're not supposed to, because they're supposed to die after a period of time. That's the natural course. So when these tumors grow, like it could be a fibroid in the uterus, which is a good example, they may cause problems like bleeding and complications and pain. So that's the time you may need to take care of a benign tumor. But whenever there's a malignant tumor, which is a cancerous tumor, then it needs to be addressed by the team of doctors, whether surgery, medical oncology, radiation oncology, or the whole team. 예, 그러니까 종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세포가 가만 자라지 않을 게 막 자라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 그걸 말하는 건데 양성인과 악성이 있을 수 있고 네. 예 양성이라도 거기에 옆에 있는 정상적인 물질을 누르게 되면 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예, 네. 악성이면은 뭐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했을 때 좀 종양이 보이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게 다 암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거. 네, 예. 그러니까 다 그거를 좀 워치해서 양성이냐 악성이냐에 대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요. 자, 그래서 양성 종양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이 지금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넘어갈까요? 네. 양성 종양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대체되지 않고 전이가 되지 않는다. 근데 가장 요게 지금 양성 종양인가요? So benign tumors, which are not cancerous, Yeah. need to still be sometimes monitored if they're causing pain and symptoms. But generally, if they're not causing symptoms of pain, discomfort, weight loss, they can be just watched carefully. Some of them can become cancerous, so it's important they are monitored. 그러면 조금만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안전한 건가요? 저기 닥터체
요거는 안전한 거고 요거는 안전하지 않은 건가요? 좀 움직여서? 예, 그러니까 양성종양과 악성종양 중에 가장 차이점은 악성종양은 전이가 될 수 있는 거, 그죠? 네. 퍼져가지고 딴 쪽으로 나가면 전이가 될 수 네. 있는 건데 양성은 그 안에서만 자라지 옆으로 안. 예. 근데 요거는 조금 옆으로 자라는 그림이잖아요. 예, 이거는. 그래서 그게 예. So if it invades other areas. Yeah. that's right side is the malignant. Malignant, Yeah, yeah, So so- if it's so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ft, which is benign, and the right, which might be malignant, is that a benign tumor may just stay contained and within an area, but a malignant tumor can invade tissue, like you can see it's invading areas around it, or it can even spread in the blood and lymphatics and go far away. Metastatic. Yeah? 네.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해서 100% 안전하게 그냥 생각할 수는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네. 게 양성이라도 무슨 증상을 일으키거나 거기 눌려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면 네. 뭐 치료를 봐야 되겠지만 네. 저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 파란 녹색이 네. 그 동그랗게 돼 있는 거는 양성이고 네. 퍼지지 네. 않았으니까 네. 악성이면 옆으로 퍼지면서 어떤 경우에는 피로 들어가가지고 멀리 그 부분을 퍼지는 게 아니고 딴 데로 퍼질 수 있다. 뭐 그렇게 네. 말씀하시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So sometimes you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 benign tumor or a malignant tumor, and you need to do a needle biopsy or remove it like a polyp in the colon to study it better. So we can use testing of either the tissue diagnosis of the biopsy or other tests like CAT scans and PET scans and other tests to help differentiate whether it's a benign or malignant. 네. 그러니까 양성인지 악성인지 어떨 때는 구분하기가 약간 어려울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들어봐가지고 이 사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 수가 있고 아니면 뭐 PET 스캔 같은 거 스페셜라이즈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알 수 있다 그러네. 근데 조직 검사 한번 해보자 그러면 좀 떨리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물론 결과는 뭐 괜찮다고 나왔는데 아 조금 애매한데 조직 검사 좀 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뭐 굉장히 큰일 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혹이라는 거 뭘까요? 사실 뭐 혹이 뭐 저도 한두 군데 갖고 있는데 혹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예. So a lump, on the other hand, is just a colloquial term for any mass or swelling, generally of the soft tissue. So sometimes people have these lumps of lipoma or just fat on the body, and generally they're not worrisome, but of course have it evaluated if you see anything new. But generally a lump is just a swelling or a mass that's seen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nd unless it's causing pressure or symptoms, you necessarily don't have to surgically remove or do active treatment if it's benign. Yeah. 그러니까 혹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그냥 확 넘어져가지고 부닥쳐도 혹이 날 수가 있잖아요 머리에. 그러니까 그냥 뭐 튀어나온 거는 그냥 혹이라 그러고 그게 뭐 세포가 자라가지는 그런 종양이 아니고 그냥 뭐 지방질이 쌓여가지고도 혹이 생길 수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근데 뭐 옛날 그 무슨 동화책 혹부리 영감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뭐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혹이 진짜 좀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자잘한 그런 사람은 혹시나 예. 암에 혹이니까 걸릴 혹시나인가요? 위험성이 있나요? 혹시? 혹시요? 혹이라서 혹시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혹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거의 양성 종양이라고 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양성 종양이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악성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는 보는 게 낫겠네요. 예. 네, 네. 그러니까 혹이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그게 무슨 뭐 피부암 같은 걸로 발전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She was asking whether if you have some people with a lot of different lumps around in the body, whether they have an increased risk of getting into developing into cancer or something. Yeah, so sometimes there could be a genetic predisposition to creating these lumps on the body, but the more concerning lumps tend to be the lymph node lumps, like in the neck and the armpit and the abdomen. If those are swollen, those need to be evaluated because, you know, sometimes when you have an infection of the throat, you can have lumps and lymph nodes in the neck, but it could be more. It could be related to cancer if it persists, so it needs to be evaluated. But people who have diffuse lumps, there could be a genetic predisposition, so that needs to be studied and analyzed first. Yeah.
그러니까 이렇게 혹이 여러 군데 많은 사람들은 유전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혹이라 그러기보다 그런데 좀 이렇게 뭐가 임파선이 붓고 그러잖아요. 임파선 네. 그러니까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그런데 임파선이 많은데 그런 데서 임파선이 커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암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감염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건 확실히 바른 게 좋겠죠. 네. 어떤 때는 혹인지 주저신지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뭐 여기도 생기고 목에도 생겨서 그거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자,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자, 암. 이제 진짜 암이 나왔어요. 예.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 보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예. So what is cancer? 예. So cancer is rapidly dividing cells which are not dying where they should. And as they do that, they invade the tissue around them and can spread out to different sites. 네. And it needs to be taken care of. Whereas normal cells go through that cycle of cell death and don't continue to proliferate like cancer cells. Yeah. 캔서라는 거는 암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세포들이 분열을 하면서 많이 분열이 되며 가지고 커지면은 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분열되고 자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딴 데로 전이되는 거 그거는 뭐 생명 위험을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닥터 브라이언 킴께 먼저 저희들이 뭐 보통 일반적으로 암은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암이라는 건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암이 뭔지 한번 그 질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제대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Yeah, so as Dr. Jauer said, cancer cell. What is cancer? So cancer is a disease where the cells proliferate uncontrollably, bu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is is not one single disease. It's actually a collection of more than 200 different types of diseases that all have that same characteristic of just growing uncontrollably, and they're all caused by mutations in the DNA of those cancer cells. 와. 여기 이렇게 쓰셨지만 도대체 200가지와 관련돼 있는 질병이요? Yes, so more than 200 types of different.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200가지 관련된 질병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So, so again, virtually any part of the body cancer can occur in any type of part of the body because it's caused by any mutation in the DNA of those cells. So we call cancer one disease, but i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it's more than 200 types of disease, all with the same characteristic. And those, maybe go back one slide. So I wanted to point out that these mutations, they're different mutations in different types of cancer cells. So in other words, different mutations are seen in lung cancer versus colon cancer, and different mutations are seen in breast cancer, and every other type of cancer. They have different mutations, but also within the same thing, we call something lung cancer. But lung cancers can have 20 different kinds of mutations just within the cancer.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암이라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200가지 종류의 different 종류 이상의 암이 있을 수가 있고 암의 원인이라기보다 암을 생물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다 유전자의 변형이 와가지고 암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위암이라 그래가지고 위암도 다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보면은 유전자 변형이 다른 게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위암 하나라 그래도 대장암 하나라 그래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서 암이 생겼다고 해서 딱 거기서 발생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5명이 대장암 걸렸다 그래요. 그래도 다 그게 조금씩 다르다. 분자 쪽, 유전자 쪽으로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참 그랬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닥터 자워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암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게 뭐 위암, 뭐 간암, 대장암 되게 막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저희들이 그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암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So across the board, we're seeing more cancer, but in specific populations like Asian American and Korean population, we see more commonly liver cancer, colorectal cancer, and stomach cancer.
compared to the non-Asian population. And the reason is multifold because each cancer, as Dr. Kim was explaining, is based on multiple specific mutations driving the cancer. But across the board, there are common factors that increase the risk. So genetic factors, diet, exercise, and we think like salty foods, fermented foods, those things may increase the risk. Packaged foods, processed, red meat, all those things may increase the risk, as well as certain bacteria like Helicobacter, H. pylori bacter, which is found sometimes in the stomach, has an increased risk of stomach cancer. Within the liver, there is hepatitis B and C. We know that there's a higher risk of hepatitis B and C found in the Korean population. That increases the risk of liver cancer. So across the board, of course, there's smoking, drinking, diet, exercise, all those things probably are lifestyle factors and risk factors for cancers across the board, but there are specific things for each cancer that increase the risk of those cancers.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안들 특히 한국인들에는 보통 비아시안빈에 비해 가지고 위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다고 보는데 그게 뭐 암마다 각각 다른 그 위험 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라는 그 감염이 있으면은 올라갈 수 있고 또 간암 같은 거에는 비형 감염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식생활과 뭐 담배 피고 흡연하고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특별한 암들이 발생할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여기 뭐 붉은 고기, 절인 채소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저런 식품을 섭취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독 유전적인 요인이 좀 많다는 거죠. 한국인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음식으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특별히 붉은 고기를 뭐 다른 나라 민족보다 많이 먹는다? 그렇게 생각은 좀 들지 않아서 말이죠. 그죠? 예, 예. 자, 근데 이제 한국이 살펴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간암 사망률이 1위입니다. 대단하죠. 저희가 OECD 국가인지 저희들이 너무 잘 살아서 제가 옛날에 미국에 이민 올 때만 하더라도 유엔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미국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잘 살아서 OECD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선진국의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간암 1위라는 얘기예요. 근데 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진행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병원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So we do see more hepatitis B. Up to 60% of the Korean population might have hepatitis B, which increases the risk of, like on top we see the healthy liver getting cirrhosis, which is like the fourth picture on the right. So as the liver gets damaged further, there's an increased risk of liver cancer. The reasons may be multifold. It could be hepatitis B, C, it could be aflatoxins, which are moles, could be fatty liver, which we call NASH, and that's seen in patients with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obesity, all those things predisposed to fatty liver. And some other factors can increase risk of liver cancer. What happens is that the liver stops working as well. There is cirrhosis and damage, and then that predisposes to the hepatocellular liver cancer. Now, in the early stages, it might be a small nodule in the liver, and hence you may not see it and have any symptoms. But in the later stages, when you have symptoms like swelling, fluid in the belly, loss of otherwise appetite and weight, and yellowness or jaundice, at that point, maybe it's diagnosed. So we definitely need better screening for people with hepatitis B and C and awareness to follow with testing so that we can find it early. 예, so 지금 간암이 왜 이렇게 발병률이 높냐 한국 사람들 그런 발병률보다 사망률도 높냐 그런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간암 초기에는 뭐 증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암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뭐 황달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복수가 찬다든지 그러면은 그때 가가지고 하면은 벌써 늦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알고 있는 간암의 위험
요소들 그거를 빨리 테스트를 해가지고 스크린을 해가지고 찾는 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간염, 비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그거 예방 접종 맞고 그거 있으면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뭐 대사증후군 같은 게 때문에 당뇨나 그런 게 있으면은 지방간이 생기잖아요. 지방간이 생기면은 또 간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간경변으로 바뀌면서 그게 간암의 초기가 될 수 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떤 분 보면 저 사람 간이 나쁜가 봐, 얼굴이 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왜 근데 얼굴이 노래질까요? 간이 나쁘면. 간이 나쁘면 얼굴이 노래지는 거야. 너무 노래. 뭐 의학적으로 말하면 간이 나쁘면 그 빌리루벤이라는 게 물질이 거기에 피에 척축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 빌리루벤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신생아 태어나가지고도 아주 태어나면은 빌리루벤 하면은 보면 좀 애들이 황달기가 황달이 있어가지고 무슨 거기에 자외선으로 막 찌고 그러잖아요. 그런 네네. 거. 예. 아, 그래서 얼굴에 노란 거군요. 얼굴 노랗기 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눈 하얀 눈동자가 이렇게 좀 노랗게. 네, 아 그렇군요. 네. But early screening is really important. So if you have the known virus and screening for that, because they can be cured, and there are very impressive treatments that can really improve the outcomes now that were not there before. 네. 지금 또 강조하시는 게 비염, 간염 치료 그거 빨리 진단을 받아가지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그게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네. 제가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이 찌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저를 조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간이 있을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되게 좀 걱정이 되고 또 요즘에는 한국인들이 옛날에는 못 살아서 못 먹는 걱정을 많이 했던 민족인데 요즘에는 잘 살게 되니까 잘 살고 난 다음에 너무 잘 먹은 후를 생각을 못했대요. 요즘에 한국인의 병들이 그중에 대표적인 게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 당뇨병하고 이 간암, 지방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So I think as we go into the more westernized diets, there's definitely an increased risk of diabetes, metabolic syndrome, high blood pressure. And all of that increases the risk of this non-alcoholic fatty liver called NASH. And that's on the rise across the world. So that's going to be one of the reasons you get hepatocellular cancer more than hepatitis B. So that's lifestyle, being vigilant, making sure your primary care is following with all those aspects of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and cholesterol is going to hopefully prevent the fatty liver, which then causes the cirrhosis and the liver cancer. 예, 지금 계속 하는 얘기인데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대사증후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뭐 그러면은 술을 안 마시더라도 지방간이 생겨가지고 그게 간 경변 그다음에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간암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반대로 암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So the other way around, can the cancer patient, liver cancer patient develop diabetes? 예. Yeah, so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because sometimes when we give therapy or chemotherapy, immunotherapy, we do have to give some steroids, and that can in turn cause the blood sugar to rise. But that's not that frequent. It's possible, but not that frequent. Yeah. 네.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 보였네요. 그러니까 암 환자 치료를 위해서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걸 주면은 그것 때문에 당뇨병이 있지만 간암 자체로 당뇨병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네. 근데 뭐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 치료 때문에 당이 높아졌다 하는 얘기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체질을 좀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고용량의 예,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네.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그런 네. 걸 쓰면은 예. 네. 요즘에 그 한국에서는 유방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젊은 층에 이 대장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Right. So, Yep. so breast cancer is clearly on the rise, as Dr. Kim showed the slide that it's the number one cause.
in the Korean American population. The key is screening mammogram, right? When you're of appropriate age to get the mammogram. If you have a strong family history, it might be sooner than that age, and it needs to be done on a regular basis. What happens is that when you have more fatty tissue in the breast, that makes it sometimes difficult to see on a mammogram, and so you can have early lesions. But more than that, it's having a long period of estrogen, so early getting your periods and then getting menopause much later. Hormone supplementation, which we don't see so much of now, but all those things can increase the risk of breast cancer. Clearly, weight, lifestyle, so diet, exercise, alcohol, smoking, all of that plays a role, just like any other increased risk with cancer. 네. 그래요. 뭐 유방암의 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 이제 초경이 되게 빨라지고 또 폐경도 늦어지면서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임신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나 모유 수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유방암인들은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And some people might have a familial predisposition, so which means that if there's someone in the family at a young age with breast, ovarian, and other cancers, it's very important that doctor knows so they can be screened earlier. 네. 가족력이 있으면 빨리 진단을 검진을 해가지고 빨리 찾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근데 요즘에는 참 뭐 주변에서 뭐 저 사람은 뭐 무슨 암이래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홍보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계에 가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더 건강 진단을 옛날보다 많이 해서 특별히 암이 더 무슨 현대적인 이유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검사를 많이 해서 미리 알게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특히 암이 좀 증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닥터 자오가 분자 프로파일링, 이거 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걸로 또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자 파이올링? 이게 뭘까요? 얘기해 주세요. So like everything in the world, there's been a huge evolution of molecular testing, integrating all the upfront electronic stuff just to make it easier and better and more accurate to not only diagnose but be able to treat patients. So once we know the actual cancer, we can study the whole molecular profile and see what triggers that growth and what drugs can stop that. So we can make it very personalized for that particular person's cancer. And that has evolved as molecular testing over the years and is now standard of care. So we do that at Englewood as standard of care for anyone newly diagnosed to get this panel done when they're advanced stage to then figure out the treatment options. 네. 그러니까 아까 닥터 김이 말한 것처럼 다 암에 보면은 다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lecular profiling, 분자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러나요? 모lecular 프로파일링을 하면은 그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그 암 조직을 보면 여기에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있나, 어떤 프로틴의 문제, 단백질의 문제가 있나 그걸 해가지고 각각 개인별로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즘 궁금한데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어떤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집안에 가족력이 뭐 유방암도 있고 무슨 뭐 유방암도 있고 자궁암도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 제가 그런 증상 없이도 이 분자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분자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그냥 네. 뭐 유전자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유전자는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유전자는 다 똑같은데 네. 또 머리카락으로 생기는 거하고 발톱으로 생기는 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유전자가 turn on 그러니까 생성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뭐 전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부모님의 무슨 내력이 집안의 내력이 있다 가지고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암 자체는 그럼 이걸 언제 저희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 이거 분자 프로파일링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It's after diagnosis, right? Right. So once the diagnosis is made, then we can do it either on the tumor itself, which was removed,
or on the blood or a combination of the two to see what drives that tumor growth and then target it because there are immense number of drugs now out there which are targeting those mutations. Yeah. 그러니까 이게 암 진단이 나온 후에 나온 후에. 암 조직 검사하거나 암이 있는 사람들의 피를 보면은 거기에서 뭐가 암에 특별한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서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를 뽑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 암의 어떤 이동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생겼다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이 사람한테 적절하다. 네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이 프로파일링이 특별히 도움이 되는 암이 있을까요? Yeah, most cancers will benefit. It's Yeah. really a matter of what stage, because not all require chemotherapy, immunotherapy, or targeted therapy. So, based on that, the medical oncologist makes a decision of when and which tumors need testing. 그러니까 뭐 다 무슨 암이든지 다 몰레큘러 프로파일링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암의 진전이 얼마나 됐냐 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달라진다 그러네요. 네, 닥터 자오셨습니다. 닥터 자오 씨는 이제 종양내과 의사이시기 때문에 종양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닥터 브랑킴이랑 같은 거죠. 예, 같은 분야에서 서로 일을 하시면서 이런 종양과 암에 대한 거를 분석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외과 의사는 닥터 뷰트로스가 이제 오늘 나오셨는데 최현범 선생님 이분이 참 아니 이거 읽어보니까 굉장하신 분이세요. 예, 뭐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지시고 뭐 새로운 혁신 기술을 사용한 수술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네, 제가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읽을게요. 사실 요즘에는 한국말이어도 이 의학적인 용어들이 너무 어려운 게 많아서 제가 좀 헤맬 수도 있어요. 일단 이분이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대규모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이게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됐는가 이거를 거대하게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로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다가 이제 잉그리드 병원에서 이분을 모셔온 건데 그게 전이된 암의 뭐 발생, 치료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렇죠. 연구하시잖아요. 환자를 많이 봐야 되고 또 네. 환자를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네.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 정보가 나오는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이분이 또 이렇게 특히 이제 췌장 같은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췌장 그 종양을 비열 기반 절제술인 나노 라이프의 주요 연구자시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그 어떤 건지 소개를 받으실 건데 그래서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계세요. 이분이 들어보셨어요? 나노 라이프? 네. 지금 와가지고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최신 기술이세요. 최신 기술을 잉그리드 병원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이걸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요즘에는 이제 열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게 잘 되진 않지만 여러 분야에서 이 열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열을 이용해 가지고 종양을 죽이는 비절제요법의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로 죽인다는 게 그게 여기 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침같이 작은 거를 거기 암 부위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전기를 주면 전기가 통하면 열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아주 조그만 부분을 뭐 거의 전기를 지지는 거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 뭐 지지는 거군요. 우리말로 하면은 네, 그렇죠. 하여튼 거기에 굉장한 그 대가이시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채소 침유. 침습 수술가의 전문이시고 그리고 이제 복강경 췌장 수술에도 상당히 그 많은 공헌을 하고 계셔서 이분이 하고 계신 수술법이 현재 미국의 많은 외과 의사들이 그거를 교과서처럼 사용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대단한 분이셔서 그런 이분을 보실 일이 생기시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아까 그 퀴즈를 내셨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행운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굉장한 행운이세요. 사실 주변에서 보면 좋은 변호사 만나고 미국 생활이라는 게 좋은 친구도 중요하지만 의사가 사실
다 같은 의사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맞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진짜 좋은 행운인데 이분이 그런 그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다른 거는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하면서 나눠볼까 합니다. 이 하이팩에서도 복막에 암이 퍼지는 것을 아주 테크놀로지로 막는 그런 기술도 갖고 계신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 닥터 책께서 두 분, 이 닥터 뷰트로스하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All right. So we just talk about your impressive credentials of all the newest technology. So let's talk about a little more about this. So tell me about this irreversible electroporation to treat the cancer. 비가역적 전기 천공. 네.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and thank you for the introduction. As we mentioned, I'm a surgeon, but also I'm been very early interested in non-resectional therapy, basically to try to kill the tumor without resecting it. And that happened in two flavors, using a thermal ablation, which has a lot of advantage. And by killing the tumor, but also it has a limitation when the tumor is located nearby important vital structures that we cannot ablate. In this case, the new technology is to use another ablation that's non-thermal by electricity to create cell membrane holes or holes on the cell membrane to basically get the cell to die, get the water inside the cell and cell balloon and die. And that can be applicable for tumors located in nearby vital structure, specifically the pancreatic head tumor around the portal vein and mesenteric artery. 그러니까 본인이 외과 의사지만 그냥 수술만 해가지고 치료하는 것보다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거를 많이 연구를 했대요.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수술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크게 열고 잘라야 되니까 환자들한테는 안 좋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암이 그 수술하기 힘든 그 구석에 있으면은 그거를 수술하기 힘든데 이분 말로는 내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지지는 거가 아니고 전기 충격을 주면 암세포 있는 데다 전기 충격을 주면 암세포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암세포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뜨거워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그걸 전기 충격을 주면 암세포 막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세포가 죽는다.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 신경내과 전문의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네, 예. 저는 모르죠. 뭐 외과는 수술을 안 하니까. 뭐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군요. 예, 세포막에 아주 조그만 구멍들을 내가지고 이렇게. 예. 네.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연구실에 일할 때 박테리아 같은 데다가 전기 충격을 주면 거기 구멍이 뚫리면서 거기다가 다른 DNA 뭐 다른 유전자들 그 박테리아한테 집어넣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게 전기 천공이라는 게 구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천공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군요. 네네네. 와, 요즘 진짜 기술이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네요. 그죠? 네. Okay. And then you also mentioned that 췌장 절제술. 네. which one are you doing? So and then So I'm very. I was very interested as well from early on my career to focus on minimally invasive surgery. Try to minimize the aggressive the character of the surgery for a patient. That's always is associated with less blood loss, less pain, early recovery. Bu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it is much beyond having a small incision and look better after the surgery. In fact, I would favor that for the elderly population when we cannot, in fact, change the patient, we cannot get younger anymore, and the surgery is so important for the patient, but so as well challenging. We can change the surgery to get it in a less aggressive approach. So this was my first, in fact, publication on the subtotal pancreatectomy with splenic artery preservation by minimally invasive. I want to remind you by that time this was not a universal technique. There was no approach. So this was the first approach that got adopted by many other institutions and surgeons and got referred to be the first, in fact, minimally invasive laparoscopic distal pancreatectomy. So 이분이 하신 수술 기술 중에 laparoscopic subtotal pancreatectomy with splenic artery preservation. 그저 영어로는 선생님도 읽기가 어려우세요. 한국말은 비장 동맥 보존 완전 정말 어렵죠. 네, 이 비장이 어떤 게 비장이에요? 비장이 왼쪽에 있죠. 간은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요거. 네.
그러니까 췌장암이 거기 중간에 췌장은 가운데 있어요. 간하고 비장 사이에 췌장암인데 네. 어떨 경우에는 췌장암을 수술하기가 되게 힘든데 네. 거기 그러니까 복강경이라고 그러죠. 네. 그죠? 배를 째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구멍을 뚫고 그 카메라가 들어 있는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splenic artery 그러니까 비장에 있는 동맥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거만 암 부분만 잘라내는 그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즘 기술이란 게 정말 대단하네요. 네. 옛날 같으면 사실 거의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췌장 가까이 있는 건 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복강경 수술이 좋은 건 아시다시피 뭐 저한테 오시는 분은 맨날 뭐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거를 크게 짰지 않고 뭐 공 들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수술 있잖아요. 그런 네. 거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환자들한테도 덜 아프고 피도 출혈의 위험 같은 것도 덜하고 그리고 병원에 오래 있지 않을 필요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일반 수술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덜 걸리겠죠? 얼마나 걸려요? Okay. 시간이? So this laparoscopic surgery takes less time than the usual, and then There is a learning curve, but once you get to the learning curve, it gets shorter and shorter. Yes. okay. So specifically for this surgery, how long does it take usually? Currently, if I do it laparoscopy, it's maybe an hour and a half to 2 Okay. 뭐 1시간 반이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기술이 어려운 거니까 뭐 배울 때는 좀 어렵겠지만 완전히 습득을 하면은 1시간 반이면 되게 짧은 거네요. 이거 되게. 그 전에는 얼마 정도 걸렸는데요? If you don't do it laparoscopically, but usual way, how long usually? If I do it Yeah, open, yeah. like procedure, Yeah. you add, in fact, to this the time to open and close. So it is maybe add another hour. So Yeah, it is yeah. about 2.5 to 3 hours. Yes, 33시간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참 그 환자들한테도 좋고 그죠?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게 네. 다음 한번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 시대의 최도 12지 장암에 대한 이게 하이브리드 아까 얘기를 해 주신 건가요? Yeah, Yeah. robotics. Yeah. 네, So 로봇. this is on the era of robotic surgery and adaptation of robotic surgery to our surgical techniques. And my philosophy is that we use the best of the robotic surgery in parallel to all what we can do as open as well as laparoscopy. So when you combined all of them as a hybrid approach, I don't know what I was thinking that day, but I was thinking about dancing. So I said the tango, the slow and rock and roll, and that's how I called the series. So the tango is when you basically dance tango. For those who dance it, is basically the laparoscopic part because you dance in multiple areas on the field of dancing very smoothly from one side to another. The slow, which is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geon and the vessels and the tissue, that the robotic in a very limited space, and the rock and roll with the open. And when I do the hybrid approach, that's the first time that was published. I get my series, which translate into, in fact, much less length of stay, about 4 days of length of stay for a patient after a Whipple, which is definitely, just to remind you, the national length of stay is about 12 days after a Whipple. 그러니까 whipple procedure 가지고 I don't know 아주 how you'll translate the dancing. whipple procedure 아주 큰 수술이 있는데요. 그거를 로봇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복강경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술 합쳐가지고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탱고 슬로우 앤 락앤롤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뭐. 네. 그러니까 탱고는 사실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하고 환자하고 잘 맞고 슬로우, 퀵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수술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재미나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수술이라는 게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위험도를 많이 줄이는 여전히 췌장이니까 이게 췌도라는 게 이게 췌장 머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한자어들이라서 그죠? 췌장 머리 이 췌장 쪽이 그렇게 수술이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마이크는 예,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배를 열어보면 위장이 있고 간이 있는데 췌장 그 밑으로 해가지고 뭐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네. 증상도 그러니까 췌장암 증상은 뭐 등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등이 등 쪽에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췌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거의 뭐 사망 선고 같이 됐지만 요즘에는 상당 부분 발전해서
그렇지 않다고도 들었습니다. 예. 네네.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세포 감소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좀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서 네 세포 감소 수술에 대해서 하이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So this is one of my favorite topic in surgery, the cytoreductive surgery and HIPEC, a very long name for a procedure that's also long. So we abbreviate it to HIPEC. And HIPEC is a surgery that has a goal to take care of the spread of the cancer to the lining of the abdomen. It's called the peritoneal membrane. It's line the abdominal wall and cover all of the abdominal viscera.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로리덕티브 설저리라는 거는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때, 근데 암덩어리는 되게 크고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는 못하더라도 암덩어리만 많이 잘라내면 그러면 뭐 약간 도움이 된다 그러죠. 예. 네, 그 뭐 암이라는 게 완전히 종양의 크기를 줄인다는 게 꼭 제거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암이 너무 컸을 때 일단 사이즈를 줄이고 난 다음에 또 수술하고 그러지도 않나요? 뭐 수술해가지고 잘라낸 다음에 많이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항암 치료 받으면 더 도움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크기를 줄이는 게 세포 감소 수술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네. 예. 근데 이거는 개복을 하는 모양이죠? 예, 개복한 거네요. 예. 네, 네. 자, 근데 이거는 로봇으로는 안 되나요? 이거는 하이팩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하이팩이에요? 이 하이팩 is just acronym, 그죠? 예. So HIPEC is acronym for heated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because after removing all of the tumor on the peritoneal membrane, we bathe, if you want, the whole intra-abdominal organ and the abdominal cavity with heated chemotherapy for 90 minutes. 네. I see. 예, 네. 그러니까 사이로리덕티브 설저리를 한 다음에 그거 연 상태에다 거기다가 항암제를 투여해가지고 열을 주고 그래가지고 빨리 세포가 흡수돼가지고 남아 있는 암세포들이 죽게 만드는 항암 치료. 그러니까 세포 감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하는 게 하이팩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좀 설명을 다시 조금 해주신다면 하이팩을 그러면 다시 해주신다면 예, 그러니까 하이팩을 먼저 아까 뭐야? 하이팩이요. 하이팩. 예. 그러니까 세포 감소술을 한 다음에 네. 또 거기 복부가 열린 상태에서 거기다가 항암제를 투여한대요. 항암제를. 예, 네. 예. 그래가지고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그렇게 나오네요. 예. 네. 항암제를 투여해서 하는 게 하이팩이다. 네. 그거죠. 네. 저 신경내과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게 최신 기술이어가지고 선생님도 좀 생소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많아서 저희들도 이거 좀 공부하는데 좀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의사들도 하이팩이 뭐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최 선생님도 좀 계속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복막 암종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So the fact that we have peritoneal spread of the tumor is usually taken as a dismal point of the prognosis of the cancer patient, and usually only offered for many years a palliative mode of treatment with chemotherapy, and that's usually a marker of end of life and progression of the disease beyond what we can do. It's a really challenge for the surgeon and the medical oncologist because there was no good treatment options before that. 네. 그래요. 그런데 암이 또 복부에 있는 암들이 뭐 전이가 되면은 그냥 복막에 전체로 퍼져요. 페리토니얼 카시노마토시스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 거의 치료 방법이 없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거죠? Are you doing research on this, or you have some treatment options? Or? We do the HIPEC now is the treatment option. I Yeah. see.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하이팩이라는 게 이렇게 그 복막에 암이 다 퍼졌을 때 그거 뭐 아무리 긁어내도 했으니까 거기다가 복부를 연 다음에 거기다가 항암제를 투여해가지고 직접 치료하는 방법이라 그러네요. 하이팩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자면 지금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좀 어려웠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발전이 지금 하이팩까지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거의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 네. 예,
So yeah, systemic chemotherapy is not working very good because as much as we can give to the patient, unfortunately the dose efficacy to go through the blood-peritoneal membrane barrier and achieve effective dose at the level of the peritoneum is so much limited. The surgery was limited to only palliative approach by resecting or bypassing an area of pending obstruction. Till we start in 1980 to perform this type of surgery. I don't take credit for that. I was only very young at that age.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암제를 뭐 혈관 주사로 해가지고 투여하면 뭐 항암제가 거의 닿지도 않고 치료가 거의 불가능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열고 다 긁어낼 걸 긁어내고 항암제를 직접 투여하면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 뭐 그런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발전해서 여기 뭐 장관 우회 수술, 뭐 장로 형성술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다 많이 그런 하이팩을 이용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무슨 직장암 같은 게 걸렸을 때 뭐 많은 환자들이 여기다가 그 대변 주머니를 뭐 차고 다녀야 되고 이런 그런 그 장로 같은 것들을 그런 하이팩 시술 같은 거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많이 개선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So as we mentioned during Yeah. the surgery, you need to take all of the lining of the abdomen that has a disease, the peritoneal membrane, and take all of the tumor that's implanted on the peritoneal membrane, covering the intra-abdominal viscera, the intestine, the colon, part of the liver, the spleen, the pancreas, wherever the tumor is, to achieve a point that you get all disease that you can see with your eye out. Only at this point you can give chemotherapy inside the abdomen to kill any floating cancer cell that was responsible of this. By the way, I want to ask if anybody would recognize the picture at the lower end of the screen. This is one? my operating room somewhere else. I will give a hint, that's overseas. It was not here. So I was overseas operating somewhere, and this is from the OR window. Where do you think it is? Paris. 여기서 Paris, the Eiffel Tower, that's correct. So that's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of Paris. Yeah, I was operating 요거가 there. 저번에 오피스에서 내려다보는데 이게 애플 얼마 전에 그 파리 올림픽을 So 했었는데 imagine 네. like the back window of the OR is on the Eiffel Tower. So that was amazing.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건데 이건. 예, 세포 감축술 예, 조금 전에 저희들이 설명한 걸 다시 좀 해주시는데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수술실 창문을 바깥 내려보면 저런 게 보인다. 뾰족한 게 보인다 그러네요. 네. 네, 어쨌든 이분이 하시는 건 사실 근데 이게 너무 뭐죠? 깊게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이 될 수도 있죠. 요즘에는 암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근데 아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개복된 걸 보니까 우리 몸 안이 참 대단하네요. 뭐 여기 간 있고 위 있고 한 게. 자,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세포 감축술에 대한 그 결과를 지금 논문 같은 거 쓰신 거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예. So as we mentioned, this is a major surgery, and as my interest from the beginning to get the surgery a little bit less invasive, as minimally invasive approach, we try to get a little bit less of the complication of the HIPEC. For example, the wound complication, and here was an effort to try to decrease the wound complication by adding a biomaterial, like kind of a biological mesh to help the abdominal wall closure and minimizing the risk of dehiscence and surgical wound infection after HIPEC. 하이팩을 하면서 그다음에 무슨 새로운 재료 같은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붙이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뭐 좋게 나왔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는 진짜- 이제 예. 이분이 연구한 자료에 대한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거고요. 예,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Another challenge for the 네. HIPEC is the location of the tumor in some areas that are very difficult to treat, including the diaphragm, which is an important muscle for the respiration. So we'll try to do it in a different way by killing the tumor by heat application, or sometime resecting the diaphragm with stapling. Where there is a diffuse disease at the level of the intestine, we cannot resect too much of the intestine. So there are different ways of doing it technically, and we're working on finding a way, obviously, to minimize the aggressive part of the surgery. 그러니까 복강경 중에서 복강경이 아니고
복막 복막. 중에서 또 횡격막이 있잖아요. 횡격막을 건드리면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고 자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네요. 어떻게? 네네. And the 자, final challenge, if we ever can do the same thing as we did for the big open surgery in laparoscopic or minimally invasive surgery, can we do a minimally invasive HIPEC? Yes, I did some of them, but unfortunately it is limited to selected group of patients where the disease is limited to accessible area by laparoscopy.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하이팩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하려면 또 복부를 열어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뭐야 이거 뭐라 그러죠? 개복 수술? 레프로스코피가 뭐죠? 복강경, 예, 복강경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쉽지는 않대요. 뭐 몇 번을 해봤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네요. 예. 네. 이거는 뭔가요? 지금 복강경 네,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복강경 예. 그래서 잘리지 않고 이렇게 예, 구멍 뚫어가지고. 네, 아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천공 아까 말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는 게 바로 이거군요. 예, 그래서 점막 선암종에 대한 이게 지금 그건 건가요? This is following the same approach. Like we get some interesting patients where really the laparoscopic approach was the only tool. Here is a patient who has as we mentioned before, the liver cirrhosis was very bad, liver cirrhosis and portal hypertension, not a candidate for any open surgery. So to talk about HIPEC for this patient is completely out of the box, and here we're able to do it. So I was able to do it with a minimally invasive approach, HIPEC for her, which is definitely a big advantage. 네. 이거는 예를 들자면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뭐 그냥 복부를 열고 수술할 수가 없어가지고 복강경 수술로서 하이팩을 했다 그러는 거. 네. 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점은 열지 않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죠? 오늘. 좋죠 아무래도. 네, 네. 예.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무슨 세미나도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We're very proud to bring this HIPEC approach or technology or tool to Englewood Health. So starting a program of HIPEC at Englewood Health. These are sites at New Jersey that offer HIPEC, and we are very proud to be one of them. Next slide. And finally, we are giving a cancer seminar, our cancer symposium, in fact, this year on November 14 on peritoneal carcinomatosis and new frontiers and ways to go above and beyond what we are able to achieve now with peritoneal carcinomatosis. 네. 그래서 뭐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네네. 예. 세미나 한다는데 it's for the healthcare practitioners, I suppose. Yeah, okay. 근데 하이팩 그거 하게 되면 그건 인슈런스로 커버가 현재 되나요? 물어봐 주시겠어요? Should asking whether insurance covers for insurance. Yeah. Insurance, it's completely covered, yeah, absolutely. 아, Yeah. 인슈런스도 커버가 되고 사실 이게 아무리 좋은 하이 테크놀로지가 나와도 내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슈런스가 커버가 안 되면 좀 뭐 그림의 떡이죠, 그죠? 이게 예, 근데 인슈런스 커버가 된다. 예, 야, 닥터 비트러스의 아주 그 최신 기술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러분이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새로운 용어가 많고 저 자신이 암 환자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한 아직 동감이 좀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얘기 들으면서도 한 반 정도만 조금 이해를 했나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좀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닥터 브라운킹께 좀 여쭤볼게요. 요즘에는 사실 이제 암은 암에 걸렸어. 괜찮아, 요즘은 안 죽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암을 만성질환에다가 분류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그만큼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전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성질환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생존율이 높다는 얘기일까요? So that is not actually a straightforward answer. I mean, it is true for many types of cancer, and in general, because of techniques like Dr. Boutros was explaining, how the treatment is getting better, and how Dr. Jauer is implying about things like immunotherapy have really improved our treatment. That is generally true as a blanket statement, and this chart shows that how survival has in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last 40 or 50 years. 네. But the earlier point I was making about cancer not being one disease, but really a collection of over 200 related diseases, is that some of these cancers are completely curable, and some are still very, very aggressive, and we still have much to learn.
But in general, yes, our treatments are getting better, and people are surviving longer. 네. 일반적으로 말하면 생존율이 높아가는 건 확실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서라는 게 한 병이 아니고 200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암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쉽게 치료가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아직도 불치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암도 있고. 예. 네, 여전히 보니까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간이나 췌장은 생존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낮으네요. 그죠? 네. 췌장은 13%, 간은 22%. 예, 그래서 암을 미리미리 스크린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전립선암 스크린부터 한번 좀 볼까요? Yeah, so yes, it does speak to the importance of screening cancers that we can detect early and make a big difference on and cure. So there are a number of cancers that we do recommend regular screening for early detection. One of these, of course, is prostate cancer. Prostate cancer is the most commonly diagnosed cancer in men in this country. 근데 또 what exactly is the cancer screen for prostate? Blood? So cancer screening for prostate, there are different guidelines based on different cancer organizations or health or care organizations. So the American Cancer Society recommends, well, actually, the one common thread amongst all of them is that it should be a shared decision between the patient and the healthcare provider. Starting around age 55 or age 45, according to some guidelines.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o discuss between the patient and the healthcare provider whether or not the individual wants to undergo screening. And at the age at which that begins is kind of varies a little bit. This slide is the U.S. Preventive Health Service Task Force, which recommends the screening begins at age 55. Again, the next slide might be the American Cancer Society, in which American Urologic Society. 근데 잠깐만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은 그 남성의 70세 이상은 암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전립선 약을 드시고 화장실에 가서 오래 요즘은 아예 그냥 남자분들이 그냥 좌식을 사용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예. So the point of screening is to detect a disease early, so you can make a difference and save someone's life. So, when someone's life expectancy is already short, a test plus an intervention may not actually prolong their life. So the guidelines say that after age 70, you may not screen anymore because that test may not actually help you live longer. 그러니까 검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55세에서 69세에는 검진을 하는데 그것도 뭐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의사가 그러면 하는 거지 뭐 잔소리가 많냐 그럴 텐데 미국에서는 항상 의사하고 환자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라 그러는 거죠. 네. 그러고 70세 이상은 지금은 전립선암 뭐 검진을 안 한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검진을 해서 발견된다 그래도 뭐 이게 암으로 발전해가지고 퍼지는 게 되게 전립선 경우에는 되게 천천히 되는 거니까. 해서 발견돼서 그때 뭘 할 건가 그러니까 전립선암이라는 거는 70세 넘어서 발견이 돼도 암의 성격상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신문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전립선 말고 이거 뭐야 갑상선 암 맨날 너무 많이 검진해가지고 잘라낼 필요도 없는데 잘라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예. 네. 자,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한 거가 위험이 증가한 40세에서 45세. 네. Yeah, so again, the guidelines differ a little bit amongst different organizations. So the American Urologic Society recommends probably starting the discussion a little bit younger and to offer screening if you have a strong family history,
African Americans actually also have a very, very higher risk of cancer, of prostate cancer. So the discussion at that age. 네. But again, the important point is to discuss whether or not the individual wants cancer screening, prostate cancer screening. That's a universal recommendation. And the American Cancer Society is similar, but slightly different as well. So.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이제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그 남성의 경우는 40세이네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가족력이 관련이 있네요. 예. So the thing about this organization, the American Cancer Society, actually does not recommend a cutoff for age. So they do not actually say stop at age 70. Again, it's a discussion amongst the individual, especially if the patient has a long life expectancy. If they may be 70, but maybe we think they're going to live till 90, the American Cancer Society actually recommends those persons could be screened.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신 거죠. 기대 수명이라는 거니까 이제. 아까 그냥 어떤 데서는 70세 이상을 하지 말라 딱 잘라서 말하는데 지금 뭐 90살까지 100살까지 사람도 있는데 70살 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지금 남은 생명이 한 10년 이상 있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모르죠. 자기가 기대 수명이 몇 년 남았는지. 예, 그런데 뭐 대강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뭐 건강이 진짜 안 좋은 사람이면 10년 살기가 네. 거의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장수하기 때문에 많은 기준들이 조금씩은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다음 볼까요? 네, 자 폐암 검사 이거는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한국 남성들이 요즘은 뭐 한국의 여자들이 더 많이 핍니다만 이 담배들을 워낙 많이 폈기 때문에요. 네. So of course another lung cancer is the most commonly diagnosed cancer in this country and the leading cause. It'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this country, in general and amongst, as we showed, amongst Koreans. And who's at risk for that? It's people who smoked. So the recommendations are for people who are aged 50 and 80, between 50 and 80, who have 20 or more pack-year history of smoking, and currently smoke or used to smoke. They should have an annual chest CT to look for cancer. 네. 이게 그러니까 과거엔 담배 폈지만 지금은 안 핀다고 하는 사람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절대로 아닌 건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폐암이 제일 사망률이 높으니까 네. 현재나 과거에 언제라도 20년 동안 담배 핀 사람도 이걸 받으라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우리가 폐암 진단의 날이 있죠. 이게 미 전국적으로 사실 폐암의 사망률이 너무 많고 진단을 많이 받아서 이게 뭐 여자들도 많이 걸리잖아요. 뭐 쿠킹하다가 요즘에 또 환경적으로 되게 공기가 나빠서 생각보다 폐암에 걸리는 여성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폐암 검진의 날이 있어요. 여기 보면 11월 9일 토요일이고요. 잉그리드 병원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주차 이런 거 여러분이 다 아실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사 대상이 50살에서 80살. 그다음에 내 생각에 나나 혹은 내 남편이 과거에 담배를 진짜 줄담배를 줄줄이 하루에 한 갑씩 폈다 하는 사람, 그다음에 5년간의 폐암 진단이 없어야 돼, 한 적이 없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잉그리드 병원의 이 한국 의학 세미나 관련해서 여러분이 전화하실 때처럼 201-894-3640으로 꼭 예약하세요. 이 폐암은 요즘에 진단 1위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검진에서 1위예요. 폐암이 나온 게. 그리고 그거는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망률도 1위여서 폐암은 나는 담배 핀 적이 전혀 없는데 하긴 뭐 윈스턴 처칠은 뭐 그렇게 줄담배를 피고도 90살 넘게 살았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틀리지만 나는 담배 핀 적이 없어도 폐암에 걸릴 가능성은 누구나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11월 9일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닥터 브라이언 킹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하는 날인데 요즘에는 면역 세포로 암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역 세포로. So one of the newer forms of treatment that we can offer as oncologists is something called immunotherapy, 면역 치료. Right? This is very exciting. It has really revolutionized treatment for many types of cancers. Where people are living much longer if they're eligible for this treatment and it works for them than they used to in the past. And essentially, what immunotherapy is it helps your own immune system fight the cancer, as opposed to
chemotherapy, which is a kind of generalized toxic poison. It kills anything that's growing, but also causes many, many more side effects. This is just a picture showing normally your immune system will fight the cancer, as shown on the left, but cancer cells, the one way they survive is to learn how to evade the immune system so that the immune cells no longer attack them and they no longer can kill them off. So the immunotherapy just helps the immune system recognize the cancer cells again and do the job of killing the cancer. 네. 그러니까 몸에 암이 생기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반응이 이겨가지고 암을 세포를 죽이려고 막 공격을 해요. 그렇죠. 우리 방위군이잖아요, 몸속에. 예, 그러니까 뭐 감염이 돼도 그렇고 박테리아나 네. 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러고. 그런데 또 그 암 세포들이 되게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감추단지 그래가지고 위장을 하는군요. 예, 위장 같은 걸 해가지고 암 세포 그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못 파게 하는데 그거를 또 이제 우리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걸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 면역 시스템을 아주 강하게 해주면 그걸 그 암 세포를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걸 치료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리고 아주 결과도 좋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를 지켜주는 그 면역 그 국방군들이 사실은 다 잡아주는데 요 암이 워낙에 똑똑하다 보니까 속이고 뭐 도망다니고 하는 거를 그거를 또 추적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전쟁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데 특별히 어떤 암에 효과적인 데가 있어요? 스페셜리? Yeah, so right now our existing treatments work really well for certain kinds of lung cancer, for melanoma, certain kinds of kidney cancer. hematologic blood cancers like leukemia or lymphoma. 네. But also there's a certain subset of intestinal tract cancers that it works very well for. So the number of cancers that we're developing for is increasing all the time. 네. 예, 면역 치료 중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에 도움이 있는데 뭐라 그랬죠? 폐암 중에서 또 그러니까 폐암이라 그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그 특별한 종류. 폐암이 그다음에, 딱 하나 폐암이 아니라. 예, 그다음에 뭐 대장암 그런 데서도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멜라노마가 한국말로 뭐지? 피부암 중에서 흑 뭐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면역 세포로 암을 잡는. 그러니까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뭐 하이팩 같은 그런 테크놀로지서부터 아까 분자 파이올린 같은 거, 그다음에 면역 세포로 이제 잡는 거 이런 거 아주 다양한 그런 테크놀로지들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네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뭐 저를 비롯해서 다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뭐 이제 많은 그 치료나 혹은 조사에 이제 시니어 분들은 대충 여기서는 이제 뭐 안 하셔도 하나하나 똑같습니다라든가 혹은 암 치료하다가 고생하느니 그냥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나이 든 환자들이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암 치료의 그 방법에는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고령 환자들한테는 어떤 거가 좀 고려가 돼야 되는지 좀 자유롭게 네 분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닥터 뷰트로스께 한번 여쭤볼까요? 나이 든 환자가 이 병원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암의 치료 방법이 있는지. So I think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can do for the older patient to avoid the spending their life in their end of the days and in the hospital. I think that the first thing is stratification and knowing what we can offer for this patient, having goals of life and plan. And a lot of things happen with optimization of this patient to allow them to get the treatment. Please allow me to defer this question to Dr. Jauer, who is really is a specialist and expert in geriatric oncology, and she's developing a program of geriatric oncology at Englewood Hospital to really take care of elderly patient 80 and above who get diagnosed with cancer. 뭐 그러니까 외과 의사는 그렇잖아요. 뭐 수술을 하는 건데 지금 제일 그거에 대해서 권위 있는 분은 닥터 자워가 그거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는 거 어떻게 생애 마지막을 뭐 할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마이크를 넘기셨군요. 네. Yeah, thank you, Dr. Boutros. But so I think we've had a large population of patients over 65 and especially over 80 because people are living longer. The goal across the board in all oncology is to keep patients comfortable at home and not in the hospital. Whether they're young or old, the idea i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function and do what they love to do and spend time. So most of the treatment is outpatient. Rarely, some patients need to be admitted for treatment in the hospital. So that's the good news, that generally the treatment is outpatient. So how do we optimize the treatment for people who are in that elderly population? And we have good news. We have at Englewood a system where we screen these patients through a very rigorous assessment, how they get up and walk, how they have grip strength, the memory recall, how much social support do they have at home. So all of those things plus more, including how the heart is, how the lung is functioning, the kidneys are functioning, all of those factors help us decide what can we do to make them stronger. And then once they're stronger, what treatments would they tolerate? Would they tolerate a lower dose? Would they tolerate no treatment? And would they tolerate supportive treatment? So we come up with a plan with a group of doctors, including the surgeon, medical oncologist, nutritionist, social worker, psychiatrist, all of them sitting together to give the patients the best opportunity, especially in that population of elderly. 계속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장 항암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제일 편안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 특히 80상 이상 먹으신 분 항암 치료할 때는 목적은 뭐냐면 그냥 집안에서 통원 치료를 하는 거지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건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 어떤 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인가 그거 결정할 때는 그냥 암 자체만 보고 이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없나 그것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대요 사람을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족들의 뭐 도움이 서포트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기억력 같은 건 어떻고 딴 암이라도 심장이나 숨쉬고 심장 같은 데 문제가 있나 없나 그리고 걸어 다니는데 문제가 없나 그런 걸 봐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항암 치료 oncologist하고 또 외과 의사하고 뭐 어떤 때는 정신과 의사니 무슨 소셜 워커 같은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nutritionist 그러니까 영양사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같이 이 사람한테는 이런 항암 치료가 제일 적당한 거다. 이 사람 몸의 지금 상태에 비해서는 이런 게 적당하고 이건 너무 강하지 않나 뭐 그런 걸 다 결정해가지고 결정한대요. 근데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집에서 So if there's 그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There's no like family support or social support if he lives alone. 혼자 계신 분들도 사실 조금 계시잖아요. 예. Yeah. So actually, we're very fortunate to have a very strong Korean center at Englewood. And they're very good to staying in touch with the patients and calling them, helping them with appointments, setting up Uber rides. We can't replace family and friends at home, but we can keep a closer eye on them and support them in every which way.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분이라는 특히 한국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코리안 센터에서 뭐 어포인트 하는 거 다 도와드리고 만약 자동차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버. 교통 수단이 필요하면 뭐 우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도움 주고 뭐 그런다 그러네요. 네. 그 닥터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삶의 질을 우선시할 때 고령 환자한테 가장 고려가 돼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Yeah, I think I agree with everything that Dr. Jauer said. The other thing that I would add is just talking to people and understanding at the beginning what their goals are, what their values are, what their goal of treatment is, and understanding that we can know how aggressive they might want to be with their treatment or how not aggressive they want to be. Some people want to fight till the very end, but some people want to spend more time at home with family and doing what they want in life rather than coming to the hospital and for treatments all the time.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의견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환자들은 진짜 뭐 무슨 수술 쓰더라도 무슨 새로운 테크놀로지 무슨 치료 방법을 쓰더라도 끝까지 싸워보려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집안에서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좀
좋게 보이는 거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환자 그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뭐 저는 미국에서 교육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국에서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뭐 우리 부모님이 암 진단이 나왔는데 뭐 가족들이 그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신이 멀쩡하신 분한테도 정신이 멀쩡하면 본인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해야지 뭐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는 게. 네. 오늘 어려운 좀 주제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여러분이랑 함께 이런 한 걸음 좀 나아갔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쉽고 여러분한테 익숙한 주제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 종양내과 전문의십니다. 브라이언 킴, 네, 오늘 나와주셨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역시 종양내과 전문의시죠. 오늘 세 번째 출연하신 미낙시 자우아 닥터, 네. 진짜 친절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진짜 한국 분이랑 굉장히 친밀감을 많이 있어서 닥터 자워 씨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실 프로그램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최신 기술 어려웠죠. 어려운 만큼 저희들의 생명이 그만큼 연장이 되고 환자도 치료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닥터 뷰트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경내과 전문의 네, 최은범 선생님이셨습니다. 네.